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선시대 여성들의 불교 신행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를 준비했고요. 슬라이드는 모두 55시트이긴 합니다만, 55시트이긴 합니다만, 이것들을 모든, 뭐 지난 시간에도 그랬습니다만, 모든 시트를 다 일일이 다 읽고 넘어가지는 않고요. 가다가다 중요한 부분들에서 조금 강조를 하고 아닌 부분들은 건너뛰고 하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말도 좀 빨랐던 것 같고 목소리도 좀 컸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힘을 주어서 했는데 오늘은 조금 힘을 빼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 조선시대 여성들의 불교 신행이라고 하면 먼저 무엇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힘주어서 조선시대는 특히나 조선 전기까지는 순유 억불이라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과는 상당히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스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임하셨고 심지어 교단 권력과 불교 권력 간에는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한 관계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단순히 대립 반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해서 좀 강하게 말을 하자면은 스님들이 일종의 준 공무원 같은 그런 역할까지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조선시대의 그 지배층 주류는 본인들은 개인적으로 불교신앙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그런 남성 사대부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시대 적어도 전기서부터도 불교신앙이 주로 이제 여성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특히 이제 여성들이 그럼 어떤 식으로 불교신앙을 했는가? 특히 왕실이나 사족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많은 어떤 기금을 희사를 하거나 많은 불사를 벌이거나 아니면 왜 조선시대에는 부녀자 상사금지법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사찰에 가는 것을 금하는 그런 법들도 제정이 되고 그랬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누가다 이렇게 몰래 혹은 자신들끼리 이제 팀을 이루어가지고 산에 또 가고 뭐 사찰도 방문을 하고 불사도 드리고 기도도 올리고 이런 형태였겠지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규모 있게 조선시대 여성들의 불교 신행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번처럼 이강의 강의 취지 조선시대 여성들의 불교 신행 실제를 한번 보자. 그래서 두 가지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왕실 여성들은 불교를 후원하기만 했을까?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이 특히 대비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불교 신행을 이루었고 또 불사를 이루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문정왕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문정왕후는 워낙에 유명한 그 호불의 대비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정왕후의 불사가 갖는 그 정치적 경제적 의미가 조금 더 심대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톱파봤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 두 가지를 강의 취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세 번째 페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년 재작년에 법보신문에 격주로 연재했던 그 칼럼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이야기거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여성 승단과 비구니 카리스마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특히 왕실이나 사족의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사찰에 무엇인가를 기부를 하고 후원을 하고 불사를 하고 했던 것만을 넘어서 스스로 스님들이 되셔가지고 여성 승단을 엄연하게 꾸리고 살아가셨고 그 스님들 중에 일부는 진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족의 남성들과 일반 민중들의 마음에 깊이 침투되어 있었다라는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님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선 선생님들
많이들 뭐 TV 같은 데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왕실 여성의 출가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승과 리라는 항목으로 비구 스님뿐만 아니라 비구니 스님도 문제를 했었다. 비구니 스님이 왕실 여성으로서 비구니 스님으로 출가한 사례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태상왕 이성계의 그 두 번째 와이프한테서 난 첫 번째 딸 경순 군주가 출가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래 보면은 경순 공주의 작은 올케, 그러니까는 작은 올케면은 막내 아들인 이방석의 부인이 되겠는데요. 이방석이 이제 이성계가 세자로 올렸다가 이방원에 의해서 제거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방석이 제거가 됐고 배다른 형인 이방원한테 죽임을 당한 다음에 홀로 남게 된 그 이방석의 부인 심씨도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심씨가 세종 8년에 정업원의 주지가 돼요. 정업원이라는 건 무엇일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밖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조선 전기에는 왕들이 돌아가시면은 그 왕의 후궁이었던 분들은 더 이상 궁전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궁을 나가야 되는데 아들이 있으면, 장성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네 집에 가서 살면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는 머리 깎고 비구니 스님이 되었다라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 사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건 문종실록, 문종직인년이니까 세종의 후궁들에 대한 사례입니다. 아무튼 근데 세종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태종 때도 그랬고 그 이후도 그렇고 이런 사례들은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스님.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특히 태조 이성계의 그 두 번째 처한테 난 첫 번째 딸인 경순공주의 사례를 보면은 왕실 여성의 출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조선시대의 왕족 등 지체 높은 신분의 여성들은 정변 등의 이유로 가문이 몰락하고 의지할 남성이 없게 되었을 때 출가의 길이 고려되었다. 정변 등의 이유라고 했으니까는 왕의 후궁 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이 돌아간 다음에 자기가 갈 곳이 없을 때 출가의 길이 고려가 된 거겠죠. 둘째, 이러한 경우 고위급 여성의 출가는 남성의 결정에 의하거나 최소한 남성 사회의 묵인이 전제되는 것이었다. 당연하겠죠. 이거는 이성계가 자기 딸을 출가시킨 사례에서 제가 이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이들의 출가란 단지 사찰의 몸을 의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머리를 깎고 체발을 하고 비구니 스님이 되는 것이었다. 체발윈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이 단순히 사찰에 가가지고 뭐 수행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한쪽에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시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체발윈이 되셨다. 머리 깎고 비구니 스님이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님 그 다음 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태조 이성계의 막내 아들인 이방석의 부인 심씨가 나중에 좀 더 오래 살아서 정업원의 주지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정업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업원이라는 사찰의 존재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업원이라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고려시대부터 얘기를 해놓긴 했지만은 정업원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비구니 사찰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구니 사찰이 정업원만 있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 도성 근교만 하더라도 청량리 바깥쪽, 그러니까 청량리가 아니라 동대문 바깥쪽에 지금 낙산 쪽, 그리고 지금 용산 쪽, 이런 쪽에 많은 비구니 사찰들이 있었어요. 그런 비구니 사찰들은 사실은 조선 후기를 통해서 근대를 통해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낙산 쪽에 많은 비구니 사찰들이 아직까지도 존속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사적으로 생기는 그런 사찰이 아니라 정업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비구니 사찰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정업원에 계시는 비구니 스님들은 적어도
국가가 관리를 할 만한 신분의 그런 스님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왕실이라든지 사족의 여성으로서 출가한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출가한 경우 그분들을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관리란 말이 조금 너무 좀 그렇다 싶으면은 그분들을 우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수용했던, 그분들을 모셨던 그런 사찰이 바로 정업원이었던 것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있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건데 그 전에 스님 잠시만 여기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 마지막 세 번째 문장입니다. 고려시대의 정업원은 비구니의 거주지를 제한하여 일반인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세운 사찰로서 국왕의 행차가 이루어질 정도로 왕실 또는 국가 권력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그 비호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경 16관 변상도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일본의 자은사의 자은원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1323년 고려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설춘과 이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잘 밝혀져 있지 않은데 화기를 보면은 설춘과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만들었다고 그렸다고 하고요. 비단에 채색되어 있는 건데요. 그림 크기가 224m, 세로 가로 224.2cm, 139.1cm 가로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상당히 큰 그림이고 굉장히 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이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변상도라고 하는 거는요, 불교의 에피소드들을 여러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림을 불화를 변상도라고 합니다. 태화가 이렇게 위에다 딱 걸어놓는 그런 그림이라면은 변상도는 책에 이렇게 들어가는, 혹은 여러 크기가 이것처럼 크다고 하더라도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어가지고는 에피소드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겠고요. 광경 16관 병상도는 관 아미타경 16관 병상도예요. 그래서 아미타경의 내용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들 잘 보시면은 지금 뭐 위에도 부처님 계시고 가운데도 부처님 계시고 아래도 부처님 계시고 그런데요. 가운데 부처님이 많이 계신 곳에 아래쪽 가운데를 쫙 보면은 조그맣게 양쪽에 어떤 사람 두 명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을 확대한 게 바로 그 아래입니다. 스님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딱 보니까는 가운데 계신 스님 두 분이 딱 봐도 비구니 스님 같죠. 그 뒤에 있는 여성들이 있는 거로 보아서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비구 스님이 아니라 비구니 스님을 묘사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그런 여기 지금 묘사된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더 확실한 이유가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지금 지은원에 수장되어 있는 이 변상도의 화기에 발원자 중에 한 명으로 정업원 주지 승통조아무개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정업원 주지이니까는 설마 비구 스님이 주지이지는 않았을 테고 비구니 스님이 주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조아무개라고 이름은 지금 마모가 돼가지고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조아무개라는 스님이셨습니다. 이 정업원 주지였던 조아무개 스님이 승통이라는 승직을 갖고 계셨구나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이 승직이라고 하는 것, 무슨 승통이라는 거는 조선시대에는 있지 않았던 그런 법계긴 합니다만, 법계라기보다는 이건 승직에 해당하는 것이긴 한데요. 승려의 벼슬직책 같은 겁니다.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후기에 승통이라는 이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승통이라는 이런 승직은, 이런 승통 등의 승직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승과를 통과하신 분들, 승과를 통과한 스님들한테만 주어지는 건데, 승과 시험이라는 거는 비구니 스님들한테는 주어지지 않는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통 조아무개라는 스님이 만약에 비구니 스님이라면 아마도 정업원의 주지였기 때문에 비구니 스님이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정업원의 주지 스님한테는 그 승과 시험과는 무관하게 승통이라는 이런 법계 혹은 승직이 주어질 정도로 그 지위가 인정이 됐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원자 중에 한 명인 정업원 주지 승통 조아무개라는 스님을 존재로 봤을 때 아까 봤던 그 그림의 가운데 나오는 그 스님들은 비구니 스님인 것 같다. 주변에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봐도
그런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모습들이 상당히 곱게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구니 스님들인 것 같다라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조선시대 정업원 그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최초의 정업원 주지는 고려시대에 있었던 그 정업원 제도가 조선시대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조선 최초의 정업원 주지는 고려 공민왕의 후궁이었던 해비가 역시 출가를 하셔가지고 정업원 주지가 되십니다. 조선시대에는 처음에는 그 공민왕 후궁이었던 분을 모시고요. 이 양반이 사망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석의 그 과부였던 심씨가 정업원 주지직을 계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럼 정업원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느냐? 자, 세종 23년 조정의 논의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두 번째 동그라미죠. 창덕궁 뒤쪽에 상능성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왕궁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역시 조선시대에도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왕실 또는 국가 권력의 비호를 받는 공인 사찰이었을 것으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정업원이 세종 30년에 일시적으로 철폐가 되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 다시 그 다음 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세조 3년에 다시 복설이 되고요. 그때도 역시 궁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성종 17년에 있는 이런 기록입니다. 정업원이 궁궐 담장 곁에 있어서 범패 소리가 궁중에까지 들린다라는 실록의 기록이 있어서 궁궐에서 가까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범패 소리가 궁중에까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정업원의 기능과 성격을 보시면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기록이 확인해주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정업원이 명백하게 불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범패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불교 의례가 행해졌음을 말해주는 단서이기 때문이다. 범패가 동원된 불교 의례는 아마도 망자의 추선을 기원하는 제 의례를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즉 이는 과부와 외로운 여자들이 대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된다는 세조의 증언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지체 높은 신분으로서 정변 등의 이유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또는 신분이나 정치적 배경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정업원의 비구니가 되어서 불도를 수행하면서 유명을 달리한 가족의 기일에 맞추어 이분들이 추선제를 올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또 정업원의 비구니 등이 사족의 부녀자들을 맞이하고 청하여 절에 올라가서 유숙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기록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줄을 보면은 신분과 경제면에서 여력이 있는 제가의 여성 불자들이 정업원에서 여러 날을 묵으면서 불사를 올렸던 정황이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업원 그 다음 페이지 역대 주지로 보면은요. 자, 고려 공민왕의 후궁, 이방건의 처, 정종의 처형, 그리고 세조 때 문신인 유자환의 처, 그 다음에 세종의 며느리인 정씨, 또 연산군의 후궁, 이런 분들이 이제 역대 주지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정업원의 종교적 역할과 성격, 선왕의 사후에 후궁들이 출가하는 일은 조선 전기에는 일종의 관행처럼 행해졌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의 출가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범패에 필요한 기물을 구비하고 아침 저녁으로 작법을 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종교적인 실천, 특히 추선일에 충실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업원의 종교적 역할과 성격으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왕실 여성들의 출가, 그 다음 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실 여성들은 주로 이제 후궁들이 주로 많이 출가를 했었고요. 그 밖에 다른 사족의 여성들도 많이 출가를 했습니다. 다만 후대로 갈수록 선왕 후궁의 출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야박해지고 견제가 심해지면서 어느 정도 조금
예전처럼 그렇게 막 대거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업원과 비슷한 기능을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혹은 뭐 정업원의 별원 정도로 생각이 되는 자수원이라든지 인수원 같은 그런 공간들이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면서 후궁들이 나름대로 불사활동을 하면서 지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20분이나 가서 까먹었는데, 정업원이라는 사찰이 존재를 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사찰이었고, 왕실 또는 국가 권력의 어떤 비호 혹은 지원을 받았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신자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정업원에 실제로 사족 혹은 왕실 출신의 여성들이 많이 직접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불사활동을, 수행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그곳에 모이는 부녀자들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진행들을 하였다라는 건데요. 단순히 그냥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서 신행을 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정업원 스님들의 사례를 보면은 이분들 사이에 사자상승 관계가 명백하면서 비구니 승단이 존재했다는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연산군 일기에 있는 그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니 이인을 뭐 벌문 밖에서 잡아왔는데, 이 비구니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실록이라는 것이 유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다 보니까는 비구 스님이나 비구니 스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폄훼하는 식의 표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구니들은 일찍이 성종의 후궁의 머리를 깎았었다. 보세요. 이 비구니들이 성종의 후궁의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종의 후궁이 체발 위니가 될 때 이분들의 머리를 깎은 비구니 스님 두 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선왕의 후궁은 마땅히 몸을 지켜야 할 분인데 어찌 뭐 비구니가 되었는가. 자, 이 비구니들은 비록 독립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하지만 반드시 그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 첫째, 이 비구니 스님들이 일찍이 성종의 후궁의 출가를 지전했다는 것. 그러니까는 계사 스님이나 은사 스님으로 이제 되셨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둘째, 그들은 비록 독립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하지만 반드시 그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비구니 승단의 존재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아래 조선 전기기 한국 불교의 독자적인 비구니 승단이 존재했음과 그 속에서 비구니 스님들끼리의 사자 상승 관계가 엄연했음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산군 일기 10년의 기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구니 승단이 존재했고 그 안에서 계사 스님과 은사 스님이 이렇게 어떤 출가를, 왕실 여성들의 출가를 집전할 정도로 뭔가 사자상승 관계가 있었겠구나라는 걸 단순히 짐작할 수 있는 이런 실록 기사뿐만이 아니라 정순왕 송씨의 분재기가 몇 년 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그래서 그 발굴에 같이 참여하셨던 학필 선생님께서 이 분재기를 가지고 아주 훌륭한 논문을 쓰신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좀 내용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정순왕 송씨는 단종비입니다. 단종비예요. 여러분들 정순왕 송씨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죠. 영도다리에서 단종과 헤어진 다음에 단종은 이제 몇 년 있다가 금방 죽었지만 노상군으로 격파가 돼서 감등이 돼서 근데 이 정순왕 송씨는 80이 넘을 때까지 살았고 되게 어렵게 살았고, 그래서 뭐 주변 그 동네 사람들이 먹을 걸 갖다 줬고 나중에는 뭐 스님이 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스님이 됐다더라, 정말 됐는가? 뭐 그분이 계신 곳이 정업원이었다더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분명하게 노상군 부인 단종비인 정순왕 송씨는 명백하게 비구니 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리고 이 송씨 비구니 스님의 정순왕 송씨의 그 사자상승 관계를 알려주는 기록이 분재기이기도 합니다. 분재기라는 것은요, 재산을 분할한 것을 기록한
그 어떤 기록물이라는 뜻이에요. 재산 분할에 대한 사정을 적은 책이 분재기인데요. 이 분재기를 보면은 자 이제부터 여러 성들이 나오고 여러 그 비구니 스님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정순왕후는 정업원 주지 이씨라는 분을 스승으로 해서 출가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업원 주지 이씨라는 분 밑에서 출가를 하면서 또 다른 윤씨라는 분과 사형사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윤씨는 이 송씨, 정순왕후 송씨의 사형이었고요. 그러니까 윤씨가 사형이고 정순왕후 송씨가 사제 관계였는데요. 나중에 송씨, 정순왕후 송씨는 정업원의 주지가 되지 않지만 그 사형이었던 윤씨는 정업원 주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이씨와 윤씨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정업원 역대 주지 중에 이름이 올라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들이 사형사제 관계라는 걸 아냐 하면은 이 분재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정업원 주지 이씨 밑에서 동문수학한 또 다른 정업원 주지 윤씨와 정순왕후 송씨, 즉 혜은 스님은 사형과 사제로서 스승 이씨로부터 동부 인창방 소재의 가옥과 전답을 차례로 상속받았던 내용이 이 분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순왕후 송씨는 우리는 그냥 정순왕후 송씨 노상궁 부인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 분재기에 보면 명백하게 혜은이라는 법명을 가진 비구니 스님으로 나오고요. 이 혜은 스님이 자신의 사형인 윤씨 비구니 스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아요. 근데 그 재산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그들의 은사 스님이 옛날에 정업원 주지를 했던 그 이씨 스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이씨 스님은 도대체 이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 이씨 스님의 또 다른 스승이신 그 위에 있는 스승. 그러니까 우리 이 혜은 스님, 정순왕후 송씨한테는 할머니 뻘 되시는, 그쵸? 할아버지 할머니 뻘 되시는 그 스님의 제를 지내기 위한 재산으로서 이 인창반 소재의 가옥과 전답이 관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씨라는 스님이 있었고 그 밑에 이씨 스님이 있고 그 밑에 윤씨와 송씨, 즉 혜은 스님이 계시는 거구나. 그런데 구씨 스님으로부터 이씨 그리고 윤씨, 송씨로 이렇게 쭉 사자성생 관계가 내려오면서 심지어는 이분들 사이에 예전의 은사 스님을 제를 지내고 모시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답까지도 재산까지도 관리가 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명백하게 비구니 승단 내에 나중에 그 나름대로 또 중요하게 계보를 잇는 사자상승 관계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자상승 관계도 있었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그런 비구니 승단을 정업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가고 있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재산은 아까 이제 은사 스님이었던 이 씨의 사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라고 하는 건 아마 스승님 방이라는 뜻이니까요. 사실이라고 명기된 구씨의 기일과 제사를 봉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사자상승 관리를 알 수가 있고 사자상승 관계의 문종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들 사이에는 재상 상속의 권리가 인정되어 비구니 승단의 재정도 이익을 통해 승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구씨 스님 문중, 구씨로부터 구사실 스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문중은 3대를 거쳐오는 동안 2명의 정업원 주지, 그러니까 구씨의 제자인 이씨와 그 제자인 아까 윤씨, 그 혜은 스님의 사형인 윤씨, 이렇게 2명의 정업원 주지를 배출할 정도였으므로 아마도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을 조선 전기 비구니 승단이 모두 이들에게 귀속되어 있거나 적어도 전체 비구니 승단에서 매우 핵심적인 그룹이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이처럼 수계와 재정에서 제가 불어 수계와 재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충분히 정업원을 중심으로 했던 조선시대 비구니 스님들한테 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을 해서요. 이처럼 수계와 재정에서 독자적인 영역과 권한을 지녔던 조선 전기의 비구니 승단이
적어도 왕실과 사족 출신 여성들의 출가에서 주된 역할을 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위에서 언급한 왕실 후궁의 출가는 얼핏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이들을 포함한 조선 전기 비구니 승단은 종교적 실천과 수행에 충실했을 뿐 아니라 종교의 조직에 있어서도 승단이라는 갖추어진 체계 속에서 수계의 전통과 수학의 본분을 받들어갔던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님. 유인시 스님, 그러니까는 정순왕후, 법명이 혜은 스님이신 그 정순왕후에 사용되는 이 윤씨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이분이 아주 흥미진진한 분입니다. 이 윤씨가 누구냐 하면요, 유자환의 부인인 사람입니다. 유자환은 단종 때, 세종 때, 그리고 그 이후까지 그 여러 조정의 요적을 두루 맡던 문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잘 알고 있는 연산군의 간신인 유자환이 바로 이 유자환의 서동생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집안 사람이었는데요. 유인 씨가 이 유자환의 부인이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유인 씨가 얼마나 그 당시 사대부 남성들한테 쇼킹한 인물이었는지 유자환의 졸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윤 씨에 대해서. 유자환이 살아있을 때부터 비구니들과 은근히 교류하였고 유자환이 죽자 발인하는 날 저녁에 몰래 도망하여 가지 않고, 그러니까는 발인에 가지를 않고 마침내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여러 산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러 스님들을 면대하여 경을 받거나 유숙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죽은 남편을 위해서 복을 드리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 성종 4년의 기록에는요, 윤씨는 유자환이 살아있을 때에도 반목하여 서로 맞지 않아 금슬이 화합하지 아니하여서 식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어떻게 지엄이 노릇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성종대 이후 여성과 불교에 대해 한층 더 불친절해진 남성 유교 지식인 사회는 자신들의 기준에 걸맞지 않는 윤씨 같은 여성이 정업원의 주지라는 사실을 맞득지 않아 하면서 윤씨와 정업원 모두를 탄핵하고 나서지만 오히려 그러한 강인한 주체성과 종교적 열망을 지닌 인물이었기에 윤씨는 비구니 승단의 존경을 받으며 당당히 정업원의 주지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럼으로써 윤씨는 스승인 이씨 스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그 재산을 자신의 사제인 혜은 스님 즉 단종기 정순왕후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윤씨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신심과 실천은 바로 조선 전기 비구니 스님들이 지니고 있었던 종교적 카리스마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찐 카리스마는요, 이 윤씨의 스승이신 이씨의 스승이신 그 구사실 스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정업원 비구니의 카리스마 구사실 스님. 제가 이제부터 구사실 스님에 대해서 실록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임창방 소재의 가옥과 전답은 구사실 스님의 기일과 제사를 봉행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실록에서도 니승사실, 그러니까는 사실이라는 비구니 스님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효령대군은 왕실의 의친으로서 사설에 빠져서 상문, 즉 불교의 무릎을 꿇고 제자의 예를 공부선이 하였다. 또 나이든 비구니 사실이라는 스님과 비구니 스님과 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하며 미혹한 이야기를 만들어 무식한 부녀들을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 행간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무식한 부녀들을 우롱하고 허탄 망령한 경지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사족 남성과 여성들이 모두 다 휩쓸려 귀의하여 모두 효령대군은 생불이다. 구사칠 비구니 스님도 생불이다. 라고 말하며 다들 승려와 비구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구사실 스님에 대한 기록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실록에 좀 폄훼하는 식의 표현이 나와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아직까지 세종 혹은 세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부사실 스님이라는 존재로부터 효룡대군이라는 막강한 왕실 인사가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종교 수행의 파트너로 삼을 만큼 굉장히 어떤 수행력과 그런 도력이 높으신 분이셨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생불이라고 추앙을 받으면서 남녀를 불구하고 모두 다 이렇게 귀의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막강한 종교적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이었고, 그렇게 나름대로 재산도 어느 정도 있으셨을 테고, 이분으로부터 이제 사자상통 관계가 쭉 연결이 되면서 이어지면서 어떤 하나의 문중을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중을 통해서 정업원의 주지도 배출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선 전기 정업원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비분이 훈단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여러 기록과 분재기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인수원, 자수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업원의 분원과 같은 그런 기능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인수원, 자수원은 모두 다 정업원과 마찬가지로 정업원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기록도 있고 해서 정업원의 분원인지 아니면 정업원보다는 조금 기능이 약한 종교적인 색채가 조금 약한 그런 그 후궁의 기거처인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데, 아무튼 인수원과 자수원도 그 정업원과 마찬가지로 그 남편을 잃은 후궁들 혹은 사족의 여성들이 가서 기거하면서 불사를 올리던 곳이었고, 이곳에서 많은 불상이나 어떤 불교의 기물들이 비치가 되어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사실 스님, 그다음 이씨, 정업원 주직 이씨, 정업원 주직 윤씨, 혜은 스님을 통하는 이런 어떤 사자성승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선 전기는 여성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특히 왕실이나 사족의 여성들이 수동적으로 불사를 후원하고 그냥 실행을 하고 스님과 함께 스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만 했던 것이 아니라 직접 출가를 하고 그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문중을 이루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민간에서 존경과 그런 존숭을 수강을 받았던 그런 활동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이야기거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스님, 계속 해도 괜찮을까요? 성탁 스님?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PPT도 제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화면도 작아가지고는 제가 조금 어눌한 측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3분입니다. 스님 제가 9시까지죠. 저한테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 파트 2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왕실 여성, 특히 데뷔전을 중심으로 한 왕실 여성들이 이번에는 이제 출가는 주로 이제 왕실 여성 중에서도 후궁들이 많이 출가를 했고, 데뷔들은 계속해서 왕실의 큰 어른으로 이게 궁전에 기거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이런 데뷔전을 중심으로 한 왕실 여성들의 불사, 그리고 불교 후원, 사찰 후원 이런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특히 문정왕후의 불사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조선시대에요. 대비가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는요. 세조비 정순왕후부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단종이 12살인가 14살 때 임금이 돼요. 너무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됐죠. 그리고 자기를 뒷받침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삼촌인 수양대군이 이제 왕위를 찬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조선 후기의 축종도요. 단종이랑 똑같은 나이 12살인가 14살에 즉위를 해요. 근데 단종과 달리 숙종은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지닌 왕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럼 뭔가 정통성이 좀 약한가? 아니에요. 단종이나 숙종이나 둘 다 정통성이 짱짱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단종은 실각을 하고 숙종은 잘 가거든요. 그게 왜냐? 단종 때까지만 해도 왕실의 대비가 그렇게 큰 권한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비의 중요성을 왕실이 인정, 군왕들이 충분히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종 같은 경우는 말년에 그냥 호랑나비 생활을 유지하다가 왕비가 없이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청 같은 경우는 자기를 후원해줄 수 있는 뭐 어머니나 할머니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왕실에서. 그에 반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세조도 스스로 이제 자기가 단종을 그렇게 폐위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에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충분히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왕실에서 대비에게 힘이 실리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또 세조가 굉장히 애처가여가지고 자기 와이프인 정순왕후 윤씨한테 평생 이제 충성을 다짐하고 충성을 맹세한 그런 임금이었단 말입니다. 후금도 한 명밖에 되지 않았죠. 그리고 굉장히 제가 이제 정순왕후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써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은 정치적 파트너십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조가 죽은 다음에 이 정순왕후가 세조의 그 뒤를 세조와 정순왕후 사이의 큰아들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큰아들은 죽었기 때문에 아직 어린 작은 아들을 갖다가 이제 왕위에 올리고, 근데 그 작은 아들이 일찍 죽습니다. 한 1년 정도밖에 왕 노릇을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큰아들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 큰아들의 둘째 아들이 성종이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자, 이런 모든 과정을 주관을 했던 게 바로 정순왕후가 아니라 정희왕후입니다. 정순왕후는 단종비였죠. 이 정희왕후, 태조기 정희왕후였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아직 어린 손자인 그 성종을 왕위에 올린 다음에 아직 성종이 12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한 7년 동안 수령청정을 해요. 조선시대에 수령청정을 한 대비가 7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수령청정 대비가 바로 정희왕후입니다. 이런 정도로 정희왕 때부터 정희 대비부터 막강한 대비전의 권력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잘 들리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희왕후가 이제 대비로 있었을 때는 성종 때이죠. 사실은 대비가 여러 명이 있었어요. 대비가 3명이 있었는데 왜냐? 성종의 아버지는 세자 시절에 왕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성종은 왕되지 못한 세조의 첫째 아들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성종의 엄마는 과부였을 거 아닙니까? 예. 성종이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추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도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인수대대예요. 연산군한테 맞아 죽었다고 하는, 연산군 때문에 이렇게 화병으로 죽었다고 하는 인수대대예요. 그 위로 할머니인 정희대비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자기 작은 삼촌인 예종이 죽은 다음에 남은 그 예종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종 때에는 대비가 무려 3명이나 됐는데, 물론 이 대비들을 이제 거느리고 있었던 가장 막강한 실권은 할머니인 정희왕후였고,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어머니 인수대비도 성격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자, 그 유명한 봉선사와 정인사는 각각 정희왕후와 인수대비가 세운 사찰입니다. 엄밀히는 새로 세운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있었던 사찰이긴 해요. 봉선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정희왕후가 세조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신의 남편인 세조를 추모하기 위해서 세조가 모셔진 광릉의 능칭 사찰로 그 옆에 있는 봉선사를 더 크게 중칭을 해가지고는 봉선사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정인사는요, 그 인수대비가 이제 역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새로 창건을 합니다. 새로 창건했나? 전부터 있었던 걸 세웠나? 아무튼 인수대비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제 세운 게 정인사예요. 제가 지금 봉선사는 여러분들 워낙에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유명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인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 수국사에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금빛으로 번쩍번쩍한 이 수국사가 바로 정인사의 후신인 겁니다. 자, 이건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스님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그러면은 공선사랑 정인사가 과연 그 대비들이 자기들의 사적 기금,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냥 개인 돈을 가지고 중창을 하거나 세운 사찰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왕실에서 관리하는 공인 승려들, 공인 스님들과 왕실에서 관리하는 공인 사찰들이 있었다. 세종 6년에 전국적으로 공인 사찰 36개가 딱 정리가 돼가지고는 거기에 이제 돈을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서 왕실이나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불사들을 행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돈을 지급했냐 하면요. 물론 그쪽에 있는 사찰의 주주들한테는 급료가 지급이 됐지만은 사찰 자체, 그 공인 사찰 자체에 사사전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찰에 주는 가치란 뜻입니다. 전반 그 땅이란 뜻입니다. 사사전을 지급을 하는데 공선사와 정인사에 대한 사사전 지급 여부를 제가 알기 위해서 실록을 뒤졌더니요. 사사전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은 공선사와 정인사에서 왕실의 불사, 예컨대 무슨 7.7제 같은 그런 49제 같은 불사를 올렸다는 기록도 나오고요. 그것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오는 걸 봐서 어느 정도는 사사전을 지급받고 왕실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사찰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대비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개인 돈을 내어가지고는 불사를 하고 절을 중창을 하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일단 국가를 위한 어떤 불사 활동을 하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자, 재미있는 거는요. 그리고 이제 성종대의 어떤 정의 대비, 그다음에 인수 대비, 안순 대비 이런 분들은 뭐 여러 가지 금자경을 쓰는 그런 그 뭐죠? 그 사경 활동 같은 것도 하시고 아무튼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중종 때 정리왕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왕후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한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문정왕후 넘어갈까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갈까요? 자, 문정왕후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중종의 계비죠. 중종의 계비고 문종의 뒤를 이어서 인종이 그쵸? 세정태세 문단세 세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 그쵸? 문종의 큰아들이 인종이 되고 작은아들이 명종이 되죠. 명종의 친엄마가 문정왕후인 겁니다. 인종은 문정왕후가 낳은 자식이 아니죠. 굉장히 효자였다고 하는데 문정왕후가 인종을 좀 못살게 굴어가지고 인종이 심약한 마음에 일찍 죽고, 심약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아버지를 너무 빡세게 모셔가지고 3년상을 모셔가지고 이제 오래 못 가고 돌아가시는데, 명종이 적어도 4대 부 유림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는 제대로 할 일을 못했다. 문정왕후는 너무너무 포악하고 너무너무 드세고 기가 센 여자였다. 이런 식의 평가가 주류란 말이에요. 특히 문정왕후가 굉장히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문정왕후가 불교를 중흥을 시켰다는 것 때문에 특히 미워하죠. 문정왕후는 명종이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고우스님을 발탁을 해서 고우스님과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사활동을 벌여 나가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걸로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자면요. 우선 승정 제도를 복구를 합니다. 승정 제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대표적인 승정 제도라고 하는 것은 도첩의 발급, 그 다음에 승과 시험, 그리고 법통, 그죠? 법통이 아니라 법계를 갖다가 주는 그런 의미들, 그런 것들이 이제 승정 제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요, 스님, 몇 페이지 내려가 볼까요? 거기서 스님 문정왕후 다음 참고 도첩제도의 폐지 과정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깐 이게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나와 있네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도첩제도가 살짝 폐지가 돼 있었어요. 도첩제도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잘 오다가 성종 말년에 살짝 폐지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많이들 성종 말년에 도축제도는 실질적으로 폐지가 돼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폐지는 아니에요. 폐지는 아닌데 잠깐 좀 보류하자. 잠깐 도축을 좀 주지 말자. 지금 북방 지역의 연신족들이 난리니까는 그쪽에 이제 우리가 군사 자금을 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역 같은 것들을 많이 징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군인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당분간 도축을 좀 일시적으로 유예를 하자 해가지고는 일시 발급 중단을 합니다. 그게 성종 후반에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도축제도의 폐지라고 얘기를 해요. 도축제도를 연구한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아요. 곧바로 성종의 뒤를 이어서 연산군이 왕이 오른 다음에 도축 발급이 아주 원활하진 않지만은 도축 발급이 되긴 해요. 그런데 연산군이 한 10년, 제10년쯤부터 이제 자기 엄마가 비극의 쪽으로 죽은 거 알고 좀 미쳐 날뛰잖아요. 그때 이제 완전히 연산군이 미쳐 날뛰면서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까지 몽땅 다 이제 타답을 받게 되죠. 유교, 불교 할 거 없이 모든 것들을 다 탄압하고 무슨 관공서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이제 자기 후궁들, 자기 후궁이 될 그러니까 흥청망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궁이 될 후궁의 여자들 막 관리하게 하고 거기 무슨 악기청 같은 거 설치하고 이렇게 놀자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승정 제도가 무너지고 제대로 이제 되지 않다가 다시 중종 때가 됩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중종이 왕이 되죠. 다시 도축제도 실시를 합니다. 승정제도 복구가 되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종 한 10년쯤에 조광조가 굉장히 크게 중용이 되죠. 조광조가 칠권을 장악하면서 이 사람이 완벽한 살인이고 완벽한 성리학자였기 때문에 불교를 완전히 몰아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역시 탐구 계속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중종 11년에 경국대전에 실려있던 도승조항을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종 11년 1516년에 일단 폐지가 돼 있다가 그러다가 1550년에 그러니까는 거의 한 35년쯤 있다가 다시 명종 5년에 문정왕후, 사실은 문정 대비겠죠. 문정 대비의 의지로 불교 중흥 정책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도축제도가 다시 복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축제도가 복설되는 걸 계기로 해서 문정왕후가 오우스님과 함께 드디어 다시 불교를 중흥을 시키고 여러 가지 승정 제도를 불교 제도를 다시 복설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요. 스님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문정왕후 네, 대비 지위 쭉 올라가시겠습니다. 다시. 내원당 냈었기 전에 문정왕후 대비 지위 1545년부터 1565년까지 20년 동안 대비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문정왕후 죽고 나서 곧 있어서 명종도 죽죠. 얼마 안 있어서 한 1, 2년 있다가 자 이렇게 도척 제도를 다시 복구한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승정 제도를 복구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도척 제도를 복구했다는 거는 국가의 공인 승려를 다시 임명을 했다는 거고요. 이거는 불교의 인적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면서 인적 자원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도척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도척이 복설이 되면은 승과제도 복설이 되는 거고요. 법계제도 복설이 되는 거죠.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문정왕후가 다시 복설시킨, 다시 되돌려 놓은 그 승과 시험을 통해서 거기에서 저기가 된 게 이제 승과 시험을 통과해가지고는 쭉쭉 성장을 했던 인물이 바로 서산대사 스님이랑 사명대사 스님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상 임진왜란의 그 국난 극복의 주축이 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문정왕후가 이렇게 승정 제도를 복구하고 도척과 승과 제도를 다시 실시를 하면서 그때 인적 자원이 확보가 돼서 그 이후에 임진왜란부터 조선 중기 이후에 한국의 조선의 생산을 이끌어 나갈 아주 귀한 그런 재원들이 이때 마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그 한국 불교의 인지적 그 계보를 위해서도 계보 때문에라도 문정왕후와 보우님의 그 가치를 우리가 절대로 폄훼할 수 없다.
거기 우리 역사물질 같은 데서 고우 스님을 갖다가 마치 요승처럼 그렇게 폄훼를 하고 고우를 처벌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거는 절대로 온당치 않은 그런 표현인 거죠. 이거는 굉장히 우리 갖다가 우리 불교사를 갖다가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문정왕후가 불교 제도를 다시 불교를 중흥시키고 불교 제도를 다시 복절했어라고 얘기를 할 때 주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게 행정제도의 복구, 도처, 승과제도, 그 다음에 법계제도의 복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원당의 전국적 확대입니다. 제가 내원당 얘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저 밑에 불교미술조성불사는요, 그냥 제가 지난 시간 것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PPT를 당장은 올리지 않을 테지만 이번 주말까지 지난 시간 것과 오늘 말씀드린 PPT를 정리를 해서 송탁스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릴리즈를 하도록 할 텐데요. 그 뒷부분, 그 제가 지금 오늘 마련해오고 나중에 정리해서 올릴 그 PPT 뒷부분에서 불교미술조성불사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는 밋밋한 얘기예요. 밋밋한 얘기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원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승정제도의 복구와 관련이 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왕권 강화에 기여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불교미술조성불사는요. 어떤 얘기냐면 보통 이제 불교미술사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문정왕후도 그렇고 이 당시에 많은 왕실의 여성들이 사찰에다가 많은 평화들을 갖다가 조성을 했다. 평화 조성을 하면서 왕실의 어떤 풍요와 왕실 인사들 특히 왕과 세자의 그 기원 무병 잠수를 기원을 했다. 다 이렇게 저기 후손들을 위한 왕실의 남성 인사 후손들을 위한 그런 어떤 불심의 발로로서 이런 불사활동을 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주로 하셔요. 그 이상 얘기를 안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불교미술 조성을 하는 그런 불사에서도 물론 기본적으로 이 대비들이 자기 자식들, 손주들 무병장수하라고 오래오래 잘 살고 왕권 강화하라고 이제 그런 취지에서 좋은 마음으로 물론 불사를 하셨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불사를 하면서 불교 미술을 조성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돈이 사찰로 들어갔을 가능성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돈이 사찰로 들어가고 그것이 다시 내탕금으로 유지가 되고 했을 그래서 왕실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었을 그런 가능성은 불교 미술 조성 불사보다 내원당의 전국적 확대 부분에서 우리가 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내원당과 내수사. 여기는 몇 페이지냐 쭉 읽은 다음에 제가 끝낼게요. 제가 42분이니까 10분 더 하겠습니다. 명종시기 불교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내원당의 존재다. 명종 5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과원에서 얘기를 하기를 중앙과 지방의 큰 절로 내원당이라고 지칭되지 않는 곳이 없으니 그 수가 많게는 79곳, 79곳이나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임금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자 임금은 하지만 그냥 가만 놔둬라 그러면서 내수사로 하여금 이전대로 수호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자, 일단 내원당이라는 것 그리고 내수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당이라는 건 원찰이라고도 하고 원당이라고도 하는데요. 고려시대 혹은 그 이전 삼국시대부터 아마 있었을 텐데요. 왕실이나 아주 귀족들이 자신들의 가문의 불사를 위해서 가문의 어떤 기도와 후일을 위해서 기금을 희사해서 자신들의 전용 사찰로 만드는 자기 가문의 전용 사찰로 만드는 그런 사원을 원당 혹은 원찰이라고 합니다. 조선 초에도요. 왕실의 능침 사찰 같은 것들이 거의 다 원당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저기 고향 쪽에 보면은 원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당이라는 동네 있죠? 그 원당이 원래 태종의 넷째 아들인 성령대군의 묘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 성령대군의 묘를 모시는 능침 사찰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원당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원당이 있었죠. 특히 왕궁 내 한양의 왕국 임금 사는 그 궁 내에 있었던 원당을 내원당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세종 때는 내원당이라는 말보다는 내불당이라는 말을 주로 썼죠. 그러니까 원당이라는 건 어쨌든 왕실의 원당 그러면은 그런 능침사찰 같이
왕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호위 사찰들을 원당이라고 했고, 왕궁 안에 있는 사찰은 불당, 내불당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원당이 중앙과 지방에 다 포진해 있는 것으로 이제 명종 때부터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내원당이라는 것을 갖다가 단순히 왕궁 안에 있는 사찰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는 전국에 포진을 시키는 거죠. 도대체 그럼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이것을 내원당이라고 불렀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내수사는 무엇이냐? 자, 제가 아래 써왔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사유재산인 내탕금을 관리하는 기구, 내수사전과 분방전. 자, 이것은 분방전이라는 건 왕실 일가의 직할 전답이고요. 내수사전은 내수사의 직할 전답입니다. 모두 다 왕실과 왕실 일가들의 관할 소유 관할의 전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모두 다 명태지였고요. 성격이 비슷해서 함께 묶였어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 페이지. 이 발언은, 자, 그 다음 페이지. 42페이지. 자, 42페이지. 전국 단위로 하고 시작하는 그 PPT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명종대에 전국 단위로 확대된 이 새로운 내원당의 수호를 내수사에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 내수사는 국고와 구분되는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따라서 내수사가 왕실의 기도처인 내원당과, 이제 이미 사실 내가 이제 위에 실수로 지금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넘어갔는데요. 내원당이라고 하는 거는 왕실을 갖다가 수호하는 사찰을 전국 각곳에 포진시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원당이 아니라 내원당이라는 말을 하면서 더욱더 끈끈하게 왕실과의 관련성을 유지시키고 싶었던 건데, 그 내원당을 재정적으로 내수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은 기도처인 내원당이랑 내수사가 재정적으로 밀착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게다가 좀 전에 공실전이라고 해가지고는 여러 군가들, 즉 왕실뿐만이 아니라 왕실의 반개의 그런 이 친인척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원들도 이 내원당으로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원당은 왕실뿐만 아니라 다른 왕공 귀족, 그러니까는 뭐 왕자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기도처이기도 했고, 실제로 그런 왕자의 내원당, 공주의 내원당 이렇게 불리기도 했으니까요. 그 전 페이지 보면 아시는데요. 그러면서 왕실 인사나 내외 인척들이 개인 자금이 희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적 고시를 통해서 전국의 이른바 내원당들은 그 규모와 활동을 유지하였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내원당의 고시금이 다시 내수사로 유입됨으로써 왕실과 내원당의 밀착이 더욱 공고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가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의 글을 읽었는데, 아직 저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짬진 자료를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료를 뒤져봐가지고는 내원당과 내수사가 조금 더 재정적으로 유착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좀 자료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찾고 있는 중이고, 어쨌든 틀림없이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내원당과 내수사가 지정적으로 밀착을 하면서 내수사가 지정적으로 내원당을 관리하기도 했지만, 전국적으로 산재에 있는 그런 내원당으로 몰리는 기금들이 다시 내수사로 들어오면서 왕실 재원을 더욱 공고하게 했을 수가 있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재정적인 이유로 확장된, 물론 내원당을 전국적으로 확장한 것은 왕실을 갖다가 더 기독발로서 더 돈독하게 하고 더 이제 튼튼하게 하려는 그런 어떤 신심의 발로이기도 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재정적인 효과, 이것을 갖다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든 간에 그러한 기대와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늘어난 내원당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내원당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의 확보로서 도척과 승과의 부활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원당의 확대와
도청 및 승과와 같은 어떤 그런 승정 제도의 부활이 서로 긴밀히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내원당을 통해서 들어온 기금들이 내수사로 들어오기도 했겠지만은 한편으로 어쨌든 간에 그 내원당에는 많은 기금들이 이제 막 확보가 됐겠죠.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명종 때 문정왕후의 이런 불사, 불교, 주문운동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내원당이 확대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사찰에 돈이 넘쳐나고요. 사람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아까 이때가 1500년대였지 않습니까? 16세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50년 전인데요. 이 16세기 중반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찰 단위로 대단히 많은 불서들이 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요, 불서들은 안경도감이라고 하는 왕실 직속 그 인쇄소, 출판소에서 주로 인쇄를 했는데 이제 16세기 중반부터 전국의 사찰에서 각자 자신들의 힘으로 불서들을 간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돈이 몰렸기 때문이란 소리이죠. 주로 어떤 불서들이 많이 간행이 되냐면요. 여러 불서들이 뭐 무슨 금강경이니 법화경도 엄청 많이 간행이 되고요. 또 많은 의궤, 수륙제 의궤, 이런 의궤들, 이런 의례서들이 또 간행이 됩니다. 자, 이것은 또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많이 모인 재원을 가지고 다양한 불서도 사찰 단위로 간행을 했지만 사찰 단위로 그런 의례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돈이 넘쳐나니까 책도 짓고 의례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의례라는 건 주로 국행 의례라고 해가지고 왕실에서 왕실 재원에 의해서 왕실의 공인 사찰에서 왕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의례들이 주였는데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물론 처음에는 무슨 뭐 공주나 왕자나 이런 사람들의 기복을 위해서 불사를 했겠지만은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사찰 단위로 그 마을을 위해서 동제를 지내기도 하는 동자 같은 성격의 수륙제를 지내기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수륙제 같은 의례들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확대된 내원당에 돈이 이제 흘러들어가면서 재정이 흘러들어가면서 각지의 사찰 단위로 사찰 규모 단위로 책도 불서도 간행을 하고 의례를 활동하는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런 사찰 불서들과 의례 활동들이 점점 지중으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조선 중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불교가 완전히 민간화되고 민간에 밀착되고 밀착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사실은 이때 문정왕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문정왕후의 불사가 보통 일이 아닌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 어리버리했고 지금 사연도 적고 그래가지고 아마 강의가 되게 재미없이 나갔을 텐데 좀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걸로 제 강의는 끝내고 우리 송탁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